사람들은 말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면, 특히 청구나 원무 쪽이면 돈 계산엔 누구보다 익숙할 거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걱정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어떤 계산은 아무리 숫자를 맞춰도 마음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원에서 수많은 청구서를 처리해 온 한 사람이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는 어디까지가 감당이고 어디부터가 넘어선 것인지 처음으로 선을 긋게 된 기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 달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끝내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은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병원 정문 앞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소리가 늘 같았고 출근 시간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드키를 꺼내 단말기에 대고 짧은 삑 소리를 들은 뒤 원무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아직 덜 깨어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었고 간호사 몇 명이 커피를 들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하품을 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늘 그렇듯 아무도 특별히 보지 않는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을 때 병원 메신저 알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조직 점검 및 자료 샘플링 예정. 흔한 공지였습니다. 이 병원에 오래 있으면 이런 문장은 계절처럼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점검, 개선, 효율, 재배치. 단어만 바뀔 뿐 결론은 늘 비슷했습니다. 옆자리 박 선생님이 제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또 점검이래요? 그러게요. 이번엔 또 뭐가 바꿀까요? 설마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그 이상 덧붙이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공지를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알림을 다시 열었고 별표 표시를 눌렀습니다. 저장함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제 손이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이상했습니다. 왜 굳이 저장을 했는지 그때의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류를 유난히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청구 서류를 번호 순서대로 맞추고 파일명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프린터 옆에 쌓여있던 종이도 괜히 정리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고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 몇 명과 함께 식당으로 내려갔고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습니다. 메뉴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국이 있었고 반찬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또렷하게 기억나는 건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식당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말소리, 의자 끄는 소리. 저는 식판을 든 채로 통로 쪽으로 조금 비켜섰습니다. 네, 여보세요. 상대방은 부동산 직원이었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평범했습니다. 인사, 확인, 안부. 그러다 말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 명의로 담보 설정이 들어간 상태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판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밥이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손목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직원은 그렇게 덧붙였지만 저는 그 문장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후 전세 관련해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그 이후의 설명은 조각처럼 들렸습니다. 담보, 설정, 가능성, 상황에 따라. 저는 아, 네. 라는 말을 몇 번 반복했을 겁니다. 그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있었는지 내려놓았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같이 왔던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안 오세요? 아, 먼저 드세요. 저 잠깐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 쪽에 서서 한참 동안 바깥만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다고 했고 주변 소음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바람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 목소리. 여보. 응, 왜? 집 얘기 좀 하려고.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저는 그 간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담보 얘기를 꺼냈습니다.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았고 중요한 부분만 골라 말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넘어가자. 어떻게? 괜히 여기저기 말 나오면 더 불안해질 수 있잖아.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는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 더 말하지 않았고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지하철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고 내려갔고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지 못한 채로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시험 준비 비용이 좀 나왔어. 잠시 뒤 사진이 하나 더 왔습니다. 학원비, 응시료, 교재비. 항목별로 정리된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더 봤습니다. 확대하지도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요. 주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지 않았고 엑셀도 켜지 않았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메시지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체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그 화면을 끄지 못한 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서 고마워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잘 준비해. 그날 저녁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서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자리가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특별히 확인할 게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다 닫고 싱크대 위에 놓인 컵을 제자리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은 움직였지만 채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자? 그가 물었습니다. 응. 내일 출근해야지. 응. 짧은 대화였고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설명할 때 쓰던 봉투, 카드 명세서, 우편으로 온 은행 안내문.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엑셀을 켤까 하다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늘 가방에 넣고 다니던 노트였습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 설명할 때 보호자에게 적어주던 그 노트였습니다. 연필을 잡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월급, 고정비, 이미 빠져나간 돈,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돈. 적다가 멈추고,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남편이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왔다가 식탁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거 하는 거야? 조금만. 맨날 조금만이네. 그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 하면 더 밀려. 알겠어.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정리하려고 펼친 건데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무언가를 해결한 밤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밤이었습니다. 점검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외부 인력들이 원묵과 책상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고 모니터를 확인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환자 건은 누가 담당하셨죠?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규정상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차분했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해?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좀 났어. 어디야? 응급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언니, 나 크게 다친 건 아니야. 얼마나 필요한데? 금액이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였고 오늘 안으로 필요하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알겠어. 그 말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고마워. 지금은 말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손을 씻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오후 회의 후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요즘 업무가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는 제 책상 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부 청구권은 다른 팀으로 이관할게요. 제가 문제된 건가요? 그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퇴근 후 은행 앱 알림이 먼저 떴습니다. 대출 조건 변경 안내, 금리 인상, 상환 기간 단축, 자세한 내용은 확인 바랍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문장이었지만 화면을 여는 손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두었다가 알림을 눌렀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앱 안에 있는 상담 연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린 뒤 차분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객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적용된 건가요? 네, 이번 조정건은 이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상환 기간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기준 금리 변경에 따른 자동 조정입니다. 유예나 재조정은요? 잠깐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말을 고르듯 21번 고른 뒤 말했습니다. 현재 조건에서는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비대면으로 변경이 불가하고요. 지점 방문 시에도 승인 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네, 안내만 가능하십니다. 상담사의 목소리는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둘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도 휴대폰을 바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꺼졌는데 손은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야? 응. 뭐래? 바뀌었대. 좋은 쪽으로? 아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지만 그 소리는 집안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고 다시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택지는 끝났다는 생각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동생 사고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금 이만큼 필요해. 제가 말하자 그는 계산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 다음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항상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나도 몰라.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말이 더 이어지지 않아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늘 비슷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무 표정 없이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제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은 평소보다 조금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카드 승인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익숙한 은행 앱의 색깔이었고 익숙한 문장이었고 익숙하지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밴쿠버가 작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미 처리한 건이었습니다. 어젯밤 노트에 줄을 긋고 닫았던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림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같은 카드, 같은 이름, 다른 시간.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살짝 흔들렸고 그 진동이 손목까지 전해졌습니다. 1층입니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발을 옮겼습니다. 속도가 느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박자쯤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자동문이 열리며 특유의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소독약, 커피, 밤새 닦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 매일 맡는 냄새였지만 그날은 조금 더 진했습니다. 원무청구팀 사무실에 들어가자 후배가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이거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보호자가 조금 예민해 보여요.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항목이 많지 않은 편이었지만 숫자들이 조밀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보호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고 눈밑이 부어 있었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손끝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가 한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꼭 들어가야 하나요? 선택 항목입니다. 선택 안 하면요? 그럼 진행은 이 선에서 멈춥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추가할 수는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는 한참을 서류만 내려다봤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건 빼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부분에 선을 그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나간 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출근길에서 왔던 같은 카드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컴퓨터를 끄는 소리,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스템을 확인하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특별한 오류는 없었습니다. 숫자들은 정확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을 때 발바닥에 힘이 조금 덜 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보면 늘 그런 순간이 있으니까요. 지하철 안은 붐볐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고 앞사람의 가방이 제 팔꿈치에 닿아 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순간적으로 바닥이 기울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잡이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사람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대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제 귀에 조금 멀게 들렸습니다. 다음 역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한 박자 늦게 도착한 느낌이었습니다. 손잡이를 놓고 벽에 기대었습니다. 눈을 감지는 않았습니다. 감으면 더 흔들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열차가 멈췄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저도 같이 내렸습니다. 플랫폼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대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음 열차를 탔습니다. 아무도 저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동생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말이야. 그녀는 인사도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만 더 가능할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계산기를 켜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여기까지야.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숫자는 바로 나왔습니다. 150.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다야? 응. 다음 달도 같아. 저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여동생. 무슨 일이야? 정리했어. 그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괜찮겠어? 이건 괜찮고 안 괜찮고의 문제가 아니야. 제가 말했고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번호표 기계는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한 보호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제 설명해 주신 거요. 네. 그대로 진행할게요. 저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을 건네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는 매끄러웠습니다. 지연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습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보았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은 휴대폰을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게 좋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선을 긋는 일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방식일 수 있다는 걸 지금은 압니다. 청구서 뒤에는 숫자만 남지 않는다는 걸. 그 뒤에 남는 건 계속 서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의 자리라는 걸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돕는 게 당연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스스로에게는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지 묻지 않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자신만의 기준을 한 번쯤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선에 대해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숫자 뒤에 가려진 삶의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